전술통신평가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게요, 전술통신평가 이런 것들, 통신병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왜 안 좋냐면 군대에 훈련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통신평가가 왜 힘드냐면 어, 부대가 이동을 해요. 부대가 이동을 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부대 이동할 때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게 통신이에요. 그래서 통신이 먼저 들어가갖고 선로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산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산속에 있는 뭐 이렇게 전선 같은 거 막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통신에서 이제 그렇게 선로 구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로 구축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휘소나 막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 훈련하러. 그러면 거기에 막 컴퓨터도 설치가 되고 기타 또 그 외에 뭐 밥할 수 있는 치사 뭐 이런 것들도 뭐 설치되고 그러면 다 선로가 다 따라와야 되죠. 전선줄 관련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로를 설치하고 나면 이게 통신에서도 병가가 뭐 통신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를 연결하는 사람, 뭐 기타 또 아무 자재를 뭐 연결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 그러면 뭐 전산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대부분요 전방 쪽은 그래요.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훈련이 끝나고 누구일까요? 통신병이에요. 그 통신 쪽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제 짐을 다 이제 싸겠죠.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그 선로를 다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선줄에 있는 거 올라가서도 뭐 이렇게 그거를 끊어야 되고 또 기타 뭐 연결했던 것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훈련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가는 그 팀들이 보면 통신팀들이 많이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고 가장 늦게 들어오는 팀이 또 통신팀이에요. 그래서 통신 보직도 이 이제 병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라고 딱 집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개념은 그래요. 통신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보직을 그래서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름으로 이렇게 쭉쭉쭉 보면 아 이거 뭐 이런 거 괜찮겠지 뭐 해볼만 하겠지 이런데 그게 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전방이 다 힘든 게 아니에요. 가보시면요. 전방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보직을 잘 선택하면. 그래서 보직이 중요한 거예요. 후방에 있는데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직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이 보직이라는 게요. 내가 어떤 임무를 맡느냐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뉴스타님들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인보스님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예, 그냥 뭐 그냥 남들 하니까 되겠지. 뭐 그리고 모지병이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모지병이 괜찮지 않은 거죠. 한복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이제 맞춤으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통상적인 얘기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서 본인이 잘하는 것과 성격이 맞게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해도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준비를 해서 그거와 비슷하게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경험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군대 안에서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저희가 훈련을 이렇게 나가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군인 다 똑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훈련을 똑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도요. 그 훈련이 다 달라요. 성격이. 똑같은 훈련들이 아니에요. 뭐 연합 훈련도 있고 기타 뭐 자기 자체적으로 뭐 하는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훈련들도. 그러면 그 훈련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도 뭐 이렇게 다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미군이 정말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훈련들도 있고 또 한국군끼리들만 이제 하는 훈련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다 맞는 그 지원되는 보직들도 있고 또 자기의 이제 전문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데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잘만 하면 괜찮아요. 예. 많은 전문적인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이게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전방을 가서도요. 배울 게 많은 이제 운전병 같은 경우는요. 전방 가서 운전병이 뭐 하겠어요? 운전하겠죠. 그러면 자기 차 관리만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직이요. 그렇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닌데 이제 그 대신 길은 험해요. 왜냐하면 전방 같은 경우는 이게 산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고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곳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전병이라고 해도 후방에 이제 운전병은 차가 많아서 위험하고요. 전방의 운전병은 이게 도로가 너무 꼬불꼬불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비포장 도로들이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운전 같은 그런 것도 간부들이 그냥 이제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다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문 특기병, 모집병들은 대부분 신청을 해서 지원하면 바로 투입 안 돼요. 거의 어떻게 하냐면 그 인원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교육을 또 시켜요. MVP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재교육을 이제 신병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본인 특기를 가지고 또 교육을 또 받는 거죠. 그리고 자대 가잖아요. 자대에서도 바로 또 안 시켜요.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선임들한테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군대를 늦게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선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 어린 이제 선임들이 막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면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아유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을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자존심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자존심 문제가 되게 커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막 싸우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그 감정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극단적인 행동도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시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병영 컨설팅을 저는 어쨌든 한번 받아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병영 컨설팅은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3학년 지금 3학년 수능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3학년부터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대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부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받기를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하거나 군대 관련돼서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혜영님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너블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저는 군대에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하거든요. 병영 컨설팅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선배님들하고도 통화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군대가 쉽진 않아요. 병무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병무청에서는 입대 전에 그 병영 컨설팅이라고 해서 올해 11월 25일인가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제가 컨설팅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초, 중, 고등학생 뭐 입대하기 전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모집병, 일반병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요. 모집병을 대상으로 제가 그 본인의 그러니까 진로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이제 컨설팅을 계획해서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하면 그 병부청에 가가지고 컨설팅을 받아도요.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군대를 들어가야 하고 근데 거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고 그 서류들에 맞춰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하면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사전에 어릴 때부터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부청에 딱 도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모집병에 딱 서류를 넣었을 때 돼야 되는 거죠. 사촌 조카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병무청에 딱 가가지고
당장 이제 이렇게 받는 거는요. 현 시점에서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예, 저는 서울이에요. 예. 어,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일반 병들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모집병 말고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군인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만 19세가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죠. 졸업하게 되면 병무청에서요. 신검을 받으라고 그 영장이 나와요. 그 신검 그 종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종이를 1년 안에 받게 돼 있어요. 랩을 하는 애인데 아빠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버님 무섭네요. 무조건 받으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신검 종이가 나오는데 그 종이를 받고요. 내가 병무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병무청에서 다시 그 날짜를 지정해줘요. 그래서 너 이 날짜에 병무청에 와서 신검을 받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검을 딱 받아요. 받고 난 뒤에 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병무청에서 1년 이내에 그걸 보내요. 입영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럼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내가 대학교를 다니거나 뭐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연기를 안 한다.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병무청에서 그 날짜를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을 그 날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일반 병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군대를 들어갔다가 그냥 전역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거를 찾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반 병으로 가게 돼요. 해병대 보내세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 아무나 못 가요. 해병대는 아버님 대단하신 건데요. 사실 해병대는요. 일단은 체력도 돼야 되지만 면접도 봐요. 그래서 이 면접에서 엄청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해병대가 남자분들이요. 해병대에 지원하는 그 비율이요. 상당히 높아요. 그럼요. 해병대는 진짜 영원한 해병대라는 그게 왜 가능하냐면 훈련이 정말 힘들어요. 해병대가. 육해 공군 중에요. 해병대의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육군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하면서 해군에 관련된 것도 다 해요. 보면 바다에 있으면서 육지에도 있잖아요. 해병대가. 그래서 해병대는 제가 보니까 와 저거는 정말 체력 일단 좋고 그 다음에 끈기 있고 뭐 이런 거 참을성 이런 거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다. 해병대는. 그리고 본인이 의지가 내가 해내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이 있어야 돼요. 해병대는 그냥 도저히 못 가는 데가 해병대예요. 애가 안 갈 듯, 안 가죠. 자녀분은 절대 해병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안 갈 것 같은데. 해병대 가서 어떡하려고요. 그 책임 누가 지려고. 해병대 들어가 훈련을 못 버티고 사실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신병교육대에서 못 버텨요. 아버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해병대에서 버티고 그렇게 하신 거 보면. 육군들 중에서 해병대 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 많아요. 짧지 않은 군생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본인의 선택이 진짜 중요한 게 저한테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세요. 어떤 거냐면 1급부터 3급, 그러니까 신체검사 1, 3급은요, 현역병이에요. 그리고 4급은 보충역이에요. 그래서 이 보충역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보충역 해도 되고요. 본인이 현역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현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굳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우리 아드님들 많이 봤는데 군대는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이게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들어와도 후회를 하는 곳이 군대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계급체계이기 때문에
말 같은 거를 다 단아가로 쓰고 반말로 쓰잖아요. 이 계급이요. 하나만 높잖아요. 그럼 다 반말이에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 했어." 뭐 이런 단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유스타님 오늘 저희 남편보다 보는 횟수가 더 많은 듯해요. 아 정말 재밌으시네요.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업인 애들이 들어오겠다고 해요. 그럼 저는 그거 컨설팅 받을 때도 그렇고 누가 저한테 물어볼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왜냐면 사업을 받았을 때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어딘가가 조금 일반 현역들하고 같이 훈련하기에는 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급을 주는 거거든요. 웬만해 갖고 사급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학력이 인제 중학교 뭐 요 정도 되면 그거를 인제 사급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이 걔 의사를 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러고 인제 넣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부모님이 남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그래도 현역은 가야지. 우리 집안에 어떻게 보충력이 있을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아이를 설득을 시켜 가지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힘들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와도 막 이게 힘들어 가지고 후회를 하는 애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내가 미쳤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런데. 그래서 사급 보충력인 그게 나오면 그런 거는 뜬금없이 여쭤봐요. "고향이 어디예요?" 제 고향이 궁금하세요? 그럼 먼저 고향을 공개를 해 주시고 제가 고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 가지고 어우 이게 그래서 저는 사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 예. 자녀를 그냥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